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식 랩소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인사 바로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도 저희가 또 다양한 내용들 준비를 했고요. 또 네. 암호화폐 시장부터 해외 주식 그리고 또 국내 기업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하나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일단 뉴욕 증시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 뉴욕 증시가 그냥 들썩들썩합니다.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원래 증시가 그렇긴 한데 지금 여러 가지 좀 이따 얘기할 대외적인 게 좀 있는데 일단 이게 뭐 아침에 저희가 이제 일찍 방송을 하면 더 내드렸었는데 그래서 저녁에도 어쨌든 뉴욕 증시가 중요하고 엔비디아가 이제 그 상승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현지 시간으로 다우지수 평균이 전월 대비 0.18% 정도 하락했고 S&P 지수는 0.40% 상승했습니다. 기술주도 1.04%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우지수만 좀 내려갔을 뿐 S&P랑 기술주는 좀 올라가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빅테크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 중에서도 AI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실적의 기대감에 대해서 4.89%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마트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을 상회하면서 월마트는 사실은 제가 볼 때 배당주라 그렇게 기대를 안 했었는데 코카콜라나 월마트는 배당주라 사실은 3% 정도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2.14% 그리고 이제 알파벳은 1.16% 아마존이 1.44% 정도 상승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빅테크가 다 상승을 했고 실적 위주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실적이 좋다 보니까 뭐 미국 시장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대로 어떤 바깥의 영향이나 외부 영향이 바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월마트도 상승을 하게 됐습니다. 월마트는 수익 실현을 바로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영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시장은 안정화된 것 같아요. 미국 시장 자체는 다만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트럼프가 공약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루 만에 없애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안 되죠.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격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이제 어쨌든 종식시킬 것이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무조건 취임을 하면 없앨 종식이 될 것 같으니까 그 전까지 서로가 이제 그 휴전하기 전까지 치열하게 영토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치열한 전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더 많은 지역을 차지하고 휴전 전까지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느냐라는 생각이고 이게 지금 전쟁이 여러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개전이 1000일 됐습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된 거예요. 꽤 많이 된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걸 겪고 있는 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사실은 어디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다음에 징병인에서 남자들 대부분은 이제 전쟁에 끌려가게 돼 있고 그다음에 계속 뭐 서방이나 우리나라엔 잘 알려지지 않지만 사실 참혹한 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사실 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뭐 경제 상황도 아주 되게 힘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자신들의 비용으로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라 서방의 지원과 맞아요. 지원을 받고 예 있죠. 그리고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좀 웃긴 거거든요. 본인의 나라에 대해서 뭐 물론 이제 거기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무너지면 전반적으로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서로가 결사항전의 의지를 좀 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상전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침공한 이후에 이제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군도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맞아요. 북한 파병을 시켰잖아요. 네, 러시아 파병에 이제 가서 이제 10만 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이 러시아는 또 핵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얘기 나왔더라고요. 이게 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미사일로 이제 미국이 좀 도와달라고 우크라이나 요청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본토를 이제 공격해 달라.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4차 대전, 3차 대전인가요? 3차 대전이 이제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미국이 좀 망설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기본적으로 트럼프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본인의 이제 이 나라에 이익이 되지 않는 부분들은 자신은 전혀 하지 않겠다. 관심이 없다. 네, 그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 사장 자체가 불안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전반적으로 탄탄한데 대외적으로 이제 불안한 것이 있다 보니까 무역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유럽 시장도 위축이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접경이 아직까지 전쟁 앞에서 눈앞에서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래도 먼 얘기는 아니니까요. 좀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실적이 저는 어떻게 나올지 정말 좀 궁금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3조 5,720억 원으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다시 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제 과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넘어가는 분위기 약간 그런 분위기 같아요. 어쨌든 하락했던 손실을 많이 한 거 보니까 실적 발표가 이제 그걸 상쇄하고 남을 만큼의 실적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이제 오늘 저녁이죠. 오늘 저녁에 이제 마감 후에 그러니까 내일쯤 이제 저희가 이제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가 초미의 관심입니다. 어쨌든 이 엔비디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많은 산업이 재편이 되고 그 발표하는 거에 따라서 향후 계획도 발표할 것 같거든요. 4분기나 내년 초 양산 계획이나 이런 것들도 전반적으로 다 발표할 것 같아요. 블랙웰에 관련돼서도 미국은 뭐 거짓말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그 엔비디아가 올해 이제 계속 분기별로 발표할 때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본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분기도 넘지 않을까 기대치를. 그래서 기대치를 분명히 넘길 거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상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올해 초 지금까지 한 200% 정도 거의 주가 상승했거든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샀었으면 여러분들 한 뭐 2배 정도, 3배 정도 먹는 아니 진짜 한국 시장 떠나는 건 지능순 맞나 네. 봐요, 본부장님. 예, 3배 정도를 이제 수익을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가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한국이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있어요. 이게 뭐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반도체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자면 미국이 지금 칩스법으로 해서 한 대략 한 얼마 정도죠? 한 100조 정도를 지금 걷어들일 수 있대요. 아니 그게 거둬들인 게 아니라 이제 해주고 보조금으로 있대요? 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그 9조엔인가요? 우리나라 돈한 90조 정도를 정도를 이제 지원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국이 가만히 있느냐? 중국도 한 64조 정도를 지금 주고 있는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세제 혜택 말고는 직접적으로 반도체 보조금 재정 지원을 담은 법안 같은 게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데 어쨌든 어제 이제 그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반도체 특별법이 보조금 재정 지원을 규정을 담은 것들에 대한 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김상호 정책위원장이 당론을 추진하고 있는 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법이 좀 되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좀 빨리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반도체 그냥 정부 지원금 말고도 펀드가 계속 조성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반도체 투자 펀드가 3기째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빨리 맡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대한 것들이 더 없어요. 기본적으로 좀 아쉬움이 너무 많고 뭐 세제 혜택이나 약간 소규모 보수적인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지원책만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분들은 돈이 풀리지 않고 뭔가 기대감이 없으니까 투자의 여력이 없고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아쉬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에도 이제 저희 교육시킬 때도 어머님들이 본인은 뭐 잘 못 먹더라도 자식들 공부를 시키겠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맞아요. 그렇게 투자를 하고 뭐 했었었는데. 이런데 맞아요. 사실 반도체도 뭐 미래의 어떤 먹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아요. 지금 뭔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들고 빨리 이 법안이 좀 초당적인 그런 걸 떠나서 국가적인 어떤 이익을 위해서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또 다른 법이 제정이 돼서 빨리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법적인 부분으로 국가 지원이 좀 너무 없다 보니까 그게 좀 되게 안타까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이 좀 도태될 수 있다고도 보세요? 아니 기업들은 잘하고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나라는 다 국가 차원에서 이 반도체를 어쨌든 지원하고 대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관세나 세제 혜택이나 이런 건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서비스조차 우리는 약간 안 제각각 하고 놀고 있기 있는 때문에. 상황이라 이렇게 팔다리가 잘린 상황에서 누군가와 뭔가를 대적하고 기울어진 눈으로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되게 힘겨운 싸움이 아닐까. 물론 뭐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은 좋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로
한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중국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일본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일본 국가를 상대할 수는 없다고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관세를 때리고 어떤 뭐 그 공장의 인원을 얼마까지 하고 이렇게까지 제정을 한다면 그걸 우리 국가가 나서서 풀어줘야지 기업이 나서서 그걸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기업은 그 국가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하고 그 국가에서 뭔가를 팔게 되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가서 뭐 칩스법에 따라서 하면 칩스법을 따라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예. 따라야죠.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나라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나서서 우리나라에게 좀 유리한 협상이나 딜을 해줘야 되는 건데. 예, 그리고 이제 다른 카드를 좀 내밀면서 그렇네요. 예, 뭐 뭔가를 대체할 수 있거나 반도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가 전체 이익에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거 해주면 진짜 멋있겠다. 지금 안 네네. 그래도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맞습니다. 근데 액션 자체가 거의 없는 거죠 지금으로서. 지금 뭐 다른 것들이 정치적 이슈가 있어서 모르겠어요. 오히려 너무 더. 가려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회를 지금 주립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뭐 종종 나오는 반도체법들이 있는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사실 사회적 주목을 못 받다 보니까 이 발의를 하는 의원님분들도 그렇게 뭐 열성적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적 관심체나 이런 것들이 좀 돼야 좀 누군가가 이제 좀 열심히 하고 많은 의원들도 발의하고 관심을 가질 텐데 일단 반도체 사업이 이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B2C 산업이 아니고 B2B 산업에 가깝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도 전혀 이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이건 기업 살리기처럼 네, 보여질 네. 수도 있고 네네. 뭐 하나하나의 서민 살리기 그런 거랑 또 결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반도체법을 만약에 뭐 하면 또 반대 방향에서는 그쵸. 또 무슨 대주주나 뭐 그런 특혜다. 특혜를 위해 주는 특혜 거냐. 주는 거다. 이런 얘기가 네, 충분히 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뭐 법인 쪽에 모든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그 기업이 죽어서 우리한테 줄 건 없거든요. 잘 안 돼서 그리고 뭐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단 살려놓고 뭔가를 저희가 뭐 뭔가를 좀 더 뭐 세제 혜택을 안 주더라도 뭔가 이익을 국가적인 이익을 바라던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 기업을 죽여서 저희가 줄 건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관련한 국가적인 또 지원도 시급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은데 계속 저희가 팔로우 한번 네네. 해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 계시니까 또 든든하게 이쪽 이야기는 항상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얘기 좀 덜 자, 나눠볼까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스페이스X 계속 어제. 네, 6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제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이제 도약을 한다고 하는데 이번 발사가 뭐 그렇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구를 이제 돌고 있는 시험 비행인 것 같습니다. 사실 달을 만약에 가는 건 약간 유의미한 것 같고요. 진짜 화성은 진짜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화성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인간이 화성을 간다는 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목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제 했는데 이 현장에 이제 그 트럼프 당선인이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최근에 트럼프 당선인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약간 불협화음이 난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추천했던 그 사람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명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근데 그거는 전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일론 머스크가 공동정부도 아닌데 그게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친한 건 친한 거고 트럼프가 자기가 생각하는 구상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사실은 뭐 일론 머스크 정부지 어떻게 트럼프 정부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둘의 불협화음이라고 하는데 그 정말로 그 거래 기술이라는 책을 이제 트럼프가 썼잖아요. 거기 보면 그분은 정확하신 것 같아요. 선을 정확하게 걸어. 친구와 어떻게? 그러니까 친구는 친구고 자기 해줄 만큼은 해주고 그 이상은 자기 거라 생각하면 그 부분에 침범하는 걸 용납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통령이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간에서는 뭐 하마평을 좋아하거나 뭐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둘 사이가 삐거덕거리냐가 아니냐는 건데 둘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언을 할 뿐 그거에 대한 판단은 트럼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이해관계와 그 일론 머스크의 그게 맞아 떨어지면 이제 임명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 다만 이제 트럼프가 내각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이미 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공식 일정을 좀 계속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땐 이 정부 하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진짜로 더 많이 돈을 벌게 되지 않을까. 지금 벌고 있는 그 단위를 앞자리를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예. 트럼프와 머스크는 계속되는 이제 거의 전 세계를 이렇게 네, 뒤흔드는 네, 네. 이슈들을 항상 가지고 가는 것 같아서 네네. 아이고 참 지켜봐야겠죠. 어. 집권 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많은데 집권 네, 네. 이후에는 또 얼마나 대단한 파워를 보여줄까요 시장에서. 집권 이후에는 아마 제가 볼 때 두 분이 일치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텐데 규제 완화와 정부 규제 완화가 좋은 편인 것 같죠. 이게 뭐냐면 정부의 기능을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맞네요. 네. 네,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건 정부의 그 규제를 제거하거나 축소한다는 건데, 그럼 정부의 어떤 크기도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작은 정부를 지원한다는 거.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이제 대량으로 이제 내보내겠다는 어떤 의미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규제 완화, 정부 구조개혁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약간 섬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인사 쪽에서 맞아요. 보면.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 10가지 정도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시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가져와 봤는데요. 연방기관에서 매년 3,000개 규제를 발행하고 이걸로 법률 수익이 10배에 달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에 대해서 이제 점점 없애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규정 중에 10%만 그 트럼프는 중요한 규정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나머지 규정은 필요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할 경우에 그 잃는 손실이 1년에 한 2억 달러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이걸 줄임으로써 트럼프는 그만큼의 효과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과 편익에서도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비용에 관해서 되게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를 계속 함으로써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누적된 어떤 잘못된 어떤 세금이 나간 게 한 3조 가량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트럼프 이번에 바로 잡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절차나 이런 것들도 좀 간소화해서 규제 같은 것들도 풀 수 있는 것들을 너무 지금 복잡한가 봐요. 그리고 소송도 많이 들어오게, 그러니까 그런 걸 간편하게 해서 좀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요게 이제 중요한데 규제 완화를 이제 초당적으로 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공화당에 유리한 것만 하지 않고 민주당에도 규제가 그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하겠다? 하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도전이 규제 완화에 조화할 수 있다고 얘기해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바꾸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 지금 뭐 상반기에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나 신설하면 10개를 철폐하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가. 그리고 이제 1기 때는 주로 환경하고 에너지가 규제였다고 하면 2기 때는 어쨌든 그 에너지와 이제 그 보건 국방 이쪽에 이제 좀 더 힘을 실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구조적으로 많이 하고 변화를 좀 줄 생각인 것 같고요. 얼마 전 리우에서 제가 좀 재밌는 걸 봤었는데 트럼프를 막 조롱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볼 수 있을까요? 못 아니 보나요? 신문 못 찾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후 변화니까 트럼프의 맞아요. 정책하고 리우 쪽에서. 그러니까 네. 이제 거기서 트럼프가 이슈더라고요. 바이든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기후 변화 동참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의 화제가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 참석했잖아요. 그럼 바이든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야기의 중심이 트럼프 위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죠? 네. 네. 관심도 자체가 그러니까 항상 바이든에 이쪽에 대해서 아무 있죠.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슬픕니다. 씁쓸한 얘기입니다. 좀 씁쓸합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패러디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는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바이든은 가서 참석하고 있는데 그런 것 같고, 저는 바이든이 좀 더 대통령이 됐을 때 좀 강력한 뭔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뭐 규제 그 세금 감면은 해줬던 거죠. 우리가 지금 네네네. 그거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네네네네. 반도체 칩스라든지 네. IRA 법안 폐지. 근데 그건 바이든이 어. 했다기보다는 의회가 한 거예요. 의회가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음. 기본적으로 바이든보다는 이제 민주당 쪽 의회에서 했다는 게 맞고, 바이든이 어쨌든 뭐 그 동조를 했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기후나 이런 변화 쪽에 이제 바이든은 관심이 있어 하기 때문에 민주당 쪽이 원래 이제 그쪽에 관심이 맞아요. 많이 있기, 지구 환경이나 이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어제 이제 팀 카다시안이
킴 카다시안. 예, 킴 카다시안이 자신의 소셜 계정에 이제 옵티머스와 소통하는 영상인데 이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이것조차도 예전에 그 로봇버스 로봇택시처럼 네. 그때 나왔던 로봇 그것처럼 옆에서 뭔가 누가 한 게 아닌가 아, 그 테슬라 네. 그 쇼에서처럼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그럴 해요. 수 있죠. 네, 이게 그럴 수 뭔가 있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내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 음. 약간 좀 의아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손을 들고 인사하고 동일하게 응답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농담 삼아 너는 하와이 사람이구나 춤을 춘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좀 약간 저는 이것도 약간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버 캡이 이제 어제 선보였다고 합니다. 옵티머스 그래서 운전자가 없고 그냥 타는 건가요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저희가 뭐 이미 예전에 경계톡에서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좀 이게 사실 상용화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저희가 이제 예전에 보면 상상화 같은 미래의 추구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미래 초등하는 그런 상상화를 그리는 걸 비슷한 되지 않은 걸 자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게 약간 알고 보니까 뒤에서 누가 조작을 다 예, 해주고 예, 예. 뭔가 그런, 예, 입력어를 예. 다 입력해주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정말 여기가 먼저 하겠지 누가 먼저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 해서 그런지 어제 또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상승을 했고 기본적으로 어제도 이제 전기차는 전반적으로 혼조세였습니다. 보니까 리비아 같은 경우는 올랐지만 또 다른 뭐 것들 뭐 니콜라 같은 것도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주식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테슬라 1강 나머지 몇약 몇 중 몇 약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미국은 예전부터 그랬지만 더욱더 그게 공고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조만간 이 전기차 시장도 미국 내 전기차 시장도 재편되지 않을까. 이미 테슬라가 점유율이 되게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이게 제가 볼 때는 전기차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합병 같은 걸 그렇게 해서 예, 이제 합병 같은 걸 합심을 해서 이제 테슬라에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지 않을까. 해외 상용차와도 이제 이미 니콜라가 아니죠. 예. 리비아는 그렇게 하기로 했던 것들이 이미 발표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두 상용차들하고 같이 하는 그런 시너지 같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전기차가 테슬라 말고는 자금난에 시달려요. 왜냐하면 별로 사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지금 캐즘 그 수요가 안 들어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사지를 않으니까 테슬라는 검증이 돼서 사고 그다음에 테슬라 사고 나서 나중에 중고차로 팔 때도 편하거든요. 브랜드가 있어서 나머지 차들은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예. 브랜드 자체에 대한 그리고 사는 방법도 어렵고 어떻게 사야 될지 모르시잖아요. 맞아요, 몰라요. 예. 테슬라는 어쨌든 홈페이지 들어가 사면 되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사야 될지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는 홈페이지 가서 사는 거 처음 봤습니다. 맞아요. 보통 우리 그 딜러 통해서 사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사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소식은 이제 뭐 우리 전문가이신 비트코인이 사상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하십니까? 이게 94,000원을 넘겼나요? 예, 맞아요. 94,000달러 찍었습니다. 네, 그래서 간밤에. 이제 뭐 대단한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거 보면서 지난번에 이제 그 7월에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2024 열려서 트럼프도 참석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때 이제 기사들을 좀 보니까 이게 이제 내년 의회가 이제 추구되면 그때 한번 말씀하신 건데 금을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금을 가지고 있는 예, 걸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바꾸겠다. 네. 그때 바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너무 그쵸. 비싼 거 아닌가요? 맞아요. 지금 좀 많이 비싸기는 네. 하죠. 네. 근데 어쨌든 금도 유한한 거고 이 음. 비트코인도 유한한 거니까 가치는 있을 것 같은데 금은 최소한 쓰이긴 하잖아요. 어디다. 맞아요. 어디 금속이 많이 쓰이긴 하는 제품이다 그럼요. 보니까 뭐 고가의 광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트코인 쓰이는 게 없지 않나요? 가치로서 쓰이는 거죠. 가치로 그냥. 희소성? 네, 희소성, 가치. 뭐 시장에 형성된다는 게 가치로서 쓰이는 거죠. 예. 없어요. 쓰이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이제 그게 화폐로서의 어떤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아. 어떤 화폐의 화폐로서 엘살바도르에서 쓰고 있긴 하죠. 아니 그런 화폐가 아니라 쓰이긴 하죠. 화폐라는 게 어떤 우리가 이제 화폐를 아. 예전부터 정의할 때 경제학에서 화폐를 정의할 때 보면 어떤 물건과 물건을 이제 두 개를 물물 등가, 교환을 등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등가 교환을 네, 하는 어떤 거죠. 정도의 맞아요. 영향력에 어떤 정도의 이 가지고 광물이나 있느냐. 이것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시장에서 효과가 있고 이걸 샀을 때
얼마만큼 쓸모가 있냐를 지금 음. 등가를 따지는 거잖아요. 사실 비트코인은 아무 쓸데기 소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난 지금 제가 혹했어요. 혹시 우리 코인 투자자분들이 막 악플을 다실까봐 순간 이제 네. 쓸모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네. 문득 들었어요. 그럼요, 이제 네, 당연히 드실 수 네,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럼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이제 그런 가치를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아서 저게 네. 뭐야? 그 저거를 왜 등가가 투자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 그 등가 보통 이제 화폐라는 게 맞아요. 어떤 물건과 물건을 물물 교환을 편하게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음. 우리 화폐가 그거를 너무 무거우니까 우리 사랑가마니 하고 뭐 다른 어떤 농기계 하나를 두 개를 들고 다니면 계속 바꿀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 가치를 하나하나 매기자고 해서 화폐를 만든 거잖아요. 음. 근데 그랬을 때 이거는 어쨌든 금은 광물로서 어떤 가치가 얼마라고 매년 행상이 있는데.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전 은도 마찬가지고 광물은 쓰이니까 구리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라 보는데 제가 볼 때 이건 잘 모르겠는 거죠. 마치 기념주화 같은 느낌? 맞아요. 그럴 수 있겠어요. 그죠? 네, 기념주화 같은 느낌. 약간 2달러 같은 느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뭐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네. 또 다른 의문은 없으셨나요? 아니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들이 좀 의아해했는데 이게 이제 누군가 시장을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생태계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태계가 잘 됐죠. 빠르게 네. 빠르게 형성이 네, 생태계가 됐어요. 잘 됐고 인간의 욕망을 예전에 뭐 누가 얘기할 때는 네덜란드 튤립 사건하고 비슷하게 비교를 하시던데 맞다.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폭등하고 이게 수요 공급에 그거를 누가 잘 만든 것 같고 사토시가 어쨌든 그걸 제한적으로 하고 반감기를 만들어 놓은 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놀랍지 않아요? 네네. 그렇게 천재적인 설계를 했다라는 게 네, 처음부터? 천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 살지는 못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 세상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도 사실은 몰라서 예, 예. 살아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제네시스 지갑이라고 해서 최초에 생성된 그 지갑이 움직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 이후로. 그래서 그러면 그 지갑에 비밀번호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되겠네요. 근데 절대 아마 그 제가 알기로 보안이 굉장히 강하다고 알고 있어서 그게 절대 쉽지는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또 시간이 네, 하셔야 됩니다, 지나서 얼른 해볼게요. 얼른. 네. 35분까지 아닌가요? 30분까지예요. 오늘은. 그래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얼른 해볼게요. 네, 해주십시오. 일단 속보 하나가 떴어요. 민주당에서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 없이 5천만 원으로 가닥을 잡았다라는 이게 뭡니까? 속보가 떴어요. 세금 걷겠다는 세금을 거예요. 5천만 원씩 이익을 보면 네, 5천만 국민이 원 내셔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아직 멀었는데 네. 이게 원래는 예전에는 막 2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약간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해외 주식이 제가 알기로 세금 진짜 많이 매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 달에 몇백만 원 이상 벌면은 네. 50% 정도를 아니 이걸 불로소득으로 생각하는 건가요? 증거는 안 매기지 않나요? 아니야, 해외 주식 지금 매기고 있어요. 해외에서 24% 정도 매기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익이 많이 날 때마다 매겨요. 네. 그렇게 많이 나는데 매겨요. 그래서 이제 그걸 증여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증여도 많이 하고 뭐 근데 그게 다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너무 좀 세금을 내는 그 허들이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네. 정도 내가 실제로 막 5천만 원 정도 벌었어. 그러면은 좀 낼 수 있겠다라는 네. 게 되겠는데 너무나 작은 금액에 네, 그렇죠. 과세가 들어가니까 하나라도 팔면 그렇게 되니까. 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들내려고 계속 아이디어를 만드시게 된 거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환경 자체. 그래서 되게 다양한 방법이 많아요. 뭐 자식에게 주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뭐 월 초에 어떻게 팔고 뭐 사고 막 그런 네네. 되게 많은 계산법이 있는데 그거 자체가 일단은 너무 과세가 매겨지는 네네.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 네. 그거 하는 것도 블로그 내는데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네네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수익이 나셨나 봐요. 저는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가상자산 쪽에 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유예 이야기가 나왔어요. 지금 금투세 폐지 관해서도 굉장히 시장이 뜨거웠었잖아요. 근데 일단 이쪽에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오늘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을 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250만 원인가 되게 작았어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셔야 되는 건데 대신에 그 이제 허들은 굉장히 높여놨어요. 5천만 원 이상 벌면은 거기서 과세를 내겠다. 근데 일단 그 유예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서 지금
국회 청원이 3만 명이 돌파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원이 3만 명이 돌파가 지금 실시간으로 되고 있는 상황이고 하루 만에 동의자 수가 3만 명이 넘어섰다라고 하면서 국회 전자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이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청원이 접수가 되는데 네. 이 기사가 뜨고 얼마 안 돼서 3만 명이 된 거니까 아마 5만 명은 지금 저희가 방송 나갈 때쯤이면은 넘겼겠네. 네. 넘겨서 아마 청원이 접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단 근데 단독이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까? 팩트 체크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근데 이제 그 후속 기사가 계속 나오긴 해요. 아, 혼자 네. 나온 기사는 아니었어요. 제가 추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군요. 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된 거고 대부분 이런 처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팩트이지 않나요? 그 실시간으로 기자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현장에 네. 가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일단 청업 정수가 완료가 되면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해 처리돼서 뭐 어쨌든 논의는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계시잖아요. 많이 이동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 부분에 관해서 잡음들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유예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5천만 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내도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웃을 일만은 아닌 게 또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낮출 수 있잖아요. 처음엔 5천만 원이었다가 뭐 4천, 3천 요렇게 나눌 수도 있어서 좀 많이 하면 낮추겠죠. 네. 그리고 지금 또 비트코인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게 되면 또 투자자분들의 수익도 늘어나는 상황이잖아요. 지난해 만약에 샀으면 그쵸. 어떻게 됐을지 비트코인 하나를 모르죠. 샀으면 네, 저거 하나 내야 샀으면 되는- 내는 거죠. 내는 거죠. 네, 내는 그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러면 될 것 같아요. 그 구간이 있겠죠? 뭐 어쨌든 내는 그죠. 구간을 뭐, 만들겠죠. 네, 어쨌든 만들겠죠.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네. 이렇게 구간을 만들겠죠. 얼마까지 몇 퍼센트, 얼마에서 얼마까지는 뭐 그런 네, 네, 식으로 네. 과세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음. 그만큼 한켠에서는 시장이 되게 커졌구나. 이게 이제 시장을 그냥 이제 눈 감고 무시할 수 없는 그 암흑의 시장은 아닌 게 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여기 우리나라 국회에서 지금 하는 가상자산법들은 투자자 보호 그리고 세금 이렇게 두 가지의 가닥으로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생각할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SEC 위원장에 관해서 네네. 거론이 되고 있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게 토큰포스트의 이야기인데요. 네네네. 차기 의장 후보 명단 확정 임박이라고 해서 스테빈스가 유력 후보로 부상이 됐다라고 네. 합니다. 더블룩이라는 채널에 따르면은 일단 스테빈스도 있었고 댄 갤러거도 있었고 폴 에스킨도 있었고 브래드 본디 등의 주요 후보들이 거론이 됐었는데 SEC의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근데 요거는 팩트 체크는 해봐야 돼요. 내부 소식통이기 때문에 확실히 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스테빈스가 유력하다라고 했는데 리플 쪽에서 이 스테빈스를 SEC 의장 후보로 채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어요. 그 네네.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스테빈스라는 인물이 실제로 예전에 SEC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소송을 진행을 했을 때 그 부분을 승인을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게리 겐슬러가 처음에 됐을 때도 블록체인 관련한 일을 하셨던 분이어서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막상 집권을 딱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 암호화폐의 적대적인 스탠스가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빈스 같은 경우에도 그럴 위험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EC가 지금 소송 진행 중이잖아요. SEC랑 리플이랑. 맞습니다. 근데 그 리플 소송에서 중요한 힘맨 문서라는 게 있어요. 그 컨퍼런스 연설 문서인데 아마 투자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서와도 이분이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이제 리플 CEO가 지금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인 소식은 알트코인 시중 지수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일 대비해서 2포인트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랠리가 오지도 않았고 아직까지 그 랠리가 올 수 있는 가능성들은 조금 줄어들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까지 시장을 쭉 보면은 밈코인 정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알트 랠리가 이제 시즌이 왔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좀 부족합니다. 지금 이 수준에 있고요. 코인마켓캡 자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전달해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간밤에 그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어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현물 ETF만 사셨다가 투자자분들이 콜 옵션 그리고 풋 옵션까지도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그게 확장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첫날만 하더라도 19억 달러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유입이 됐고 1.9 빌리언 달러가 들어왔기 때문에 역시나
면에서는 굉장히 좋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콜 옵션이랑 풀 옵션 비율이 있잖아요. 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풋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미국 투자자분들은 오를 것이다라고 베팅을 하는 게 무려 82% 비율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옵션 거래가 시작이 됐고 그다음에 굉장히 콜 옵션에 많이 이제 베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슈가 돼서 간밤에 비트코인이 94,000달러를 찍었거든요. 물론 거래소마다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고 블랙록이 첫 선을 보였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밤부터 거래가 시작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운용사들이 있는데 그 운용사들도 하나둘씩 거래가 시작이 될 거기 때문에 시장의 또 다른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중요한 이슈들 한번 다뤄봤고요. 저희 랩소디 또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가 또 다음번에 더 좋은 소식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내외 모든 경제 뉴스를 한눈에 파악해드리는 모두의 증시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증시 뉴스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향후 10년간 매년 대만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대만 정부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대만경제부의 거주의 부장은 대만 국회 경제위원회에 출석해 TSMC가 향후 10년간 매년 대만에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대만 정부도 물과 전력 같은 기반 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TSMC는 대만 내 12인치 웨이퍼 공장 4곳과 8인치 6인치 공장을 포함해 첨단 패키징 공장 5곳을 운영 중입니다. 입법위원들의 질문은 TSMC의 미국 공장 설립에 집중됐습니다. 권 부장은 TSMC의 글로벌 확장이 필연적이라고 강조하며 미국 애리조나 공장에서 첨단 기술 생산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장은 약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가 투자되며 이를 위해 대만과 미국 간 기술자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하면 TSMC의 애리조나 공장에 2나노 공정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 정부는 2나노 공정을 국가 안보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을 보고 있습니다. TSMC는 미국 정부로부터 66억 달러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받으며 애리조나 공장 3곳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당초 다음 달 초 완공식을 개최하고 4나노 기술을 적용한 웨이퍼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완공식이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권 부장은 완공식 취소가 미국 정부의 TSMC 투자 지원 철회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며 해당 투자는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완공식 일정과 트럼프 당선인의 참석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중심에 있는 TSMC의 행보가 대만과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대표주로 꼽히는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신형 AI 가속기 블랙웰의 연내 출하 계획도 공개됐습니다. 그러나 기대감이 이미 주가에 반영된 탓인지 실적 발표 후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는 20일 3분기 매출이 350억 8,200만 달러, 약 49조 1,2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218억 6,900만 달러, 약 30조 6,200억 원으로 110% 늘어났습니다. 3분기 주당 순이익은 0.81달러로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예상한 0.75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 전망치를 375억 달러로 제시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AI 시대의 본격화와 함께 자사 컴퓨팅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호퍼와 블랙웰에 대한 기대가 엄청나다. AI는 모든 산업과 기업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국가들 역시 AI 인프라 개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뉴욕 증시에서 0.76% 하락 마감했고 실적 발표 이후 시간의 거래에서는 한때 3%대까지 하락했습니다. 3분기 매출 총이익률이 74.6%로 전분기에 75.1%보다 소폭 낮아진 점이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과 현실의 간극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신제품 출시와 4분기 실적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기술 수출 통제로 인해 첨단 칩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미국의 대중 제재로 인해 첨단 반도체 생산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9일 블룸버그 통신은 인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화웨이가 엔비디아의 첨단 가속기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 중인 차세대 어센스 프로세서 2종이 7나노미터 기술로 설계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7나노 기술은 이미 수년째 사용되고 있어 첨단 기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입니다. 화웨이는 미국 제재로 인해 세계 최고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최첨단 극자외선 리소그래피 장비를 들여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까지 주요 제품 대부분을 현재 구식 기술로만 제조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육성하려 했지만 EUV 장비 수출 금지 조치로 인해 기술 발전에 한계를 겪고 있습니다. 주요 협력사인 SMIC 역시 7나노 칩 대량 생산에서 낮은 수율과 신뢰도 문제를 겪고 있어 상황은 더욱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대만의 TSMC는 내년부터 2나노 칩 양산에 돌입할 예정으로 미국과 중국 간 기술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화웨이는 이달 말 차세대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 70을 출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사전 주문을 진행하면서도 하드웨어 사양을 공개하지 않는 점이 눈길을 끕니다. 블룸버그는 이를 화웨이의 기술적 한계를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했지만 일각에서는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6나노 공정의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기린 9100을 깜짝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7나노 기술로 제작된 칩을 탑재한 메이트 60을 발표하며 제재 속에서도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어 미국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화웨이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과세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 방안을 반대하며 과세 2년 유예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여야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해당 법안은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존 과세 방침은 유지하되 소액 투자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해 얻은 수익에는 22%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민주당의 개정안은 이 공제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취득가액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총 양도액의 최대 50%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의 개정안에 대해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이며 이는 청년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라며 비판했습니다. 한 대표는 우리가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한 것은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이라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이끌어낸 것처럼 이번에도 유예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는 가상자산 과세 방안을 놓고 여야 간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늘려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만약 논의가 결론 없이 끝날 경우 공제 한도 상향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과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점차 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 800만 명의 민심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300단을 넘어선 321단 낸드 플래시 양산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메모리 반도체 적층 기술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며 AI 스토리지 시장 공략에도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세계 최고층인 321탄 1TB TLC 4D 낸드 플래시를 양산한다고 21일 발표했습니다. 낸드 플래시는 전원이 꺼져도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로 셀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는 적층 기술이 용량과 성능의 핵심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321단 제품을 내년 상반기부터 고객사에 공급해 시장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기존 238단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돼 생산성을 59% 높였으며 데이터 전송 속도는 12%, 읽기 성능은 13% 향상됐습니다. 데이터 읽기 전력 효율도 10% 이상 개선돼 AI 데이터 센터 및 고성능 저장 장치에 적합한 솔루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321단 제품 개발 과정에서 3플러그 공정 기술을 도입해 적층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이 기술은 3번에 나눠 플러그 공정을 진행한 뒤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플러그 간 자동 정렬 보정 기술과 저변형 소재를 활용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로써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처음으로 300단 이상 낸드 양산에 성공하며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선보이게 됐습니다. 업계는 이번 321단 낸드 플래시가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용 SSD, 온디바이스 AI 등 첨단 저장 장치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을 기반으로 고성능 메모리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며 풀스택 AI 메모리 프로바이더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SK 하이닉스의 321단 낸드 플래시가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소셜미디어 X의 대한 플랫폼으로 떠오른 블루스카이가 가입자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가입자 수가 급증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를 대체할 소셜미디어로 블루스카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의 가입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블루스카이 개발자인 사무엘 뉴먼은 현지 시간 20일 자신의 계정에 우리가 해냈다라는 글과 함께 2천만 명 돌파 소식을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급증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에서 재선된 직후 발생했습니다. 머스크가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를 적극 지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용자들이 X를 떠나 블루스카이로 이동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X의 이용자 이탈을 부추긴 또 다른 이유는 머스크가 이달 초 X에 올라오는 모든 콘텐츠를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점입니다. 개인정보와 콘텐츠 활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블루스카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블루스카이는 트위터 공동 창업자인 잭 도시가 2019년 시작한 프로젝트로 2021년 별도 회사로 독립했습니다. 올해 2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하며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루스카이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X와의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시장 정보회사 센터타워에 따르면 X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는 약 3억 1천만 명에 달하며 메타의 스레드 또한 2억 7,500만 명에 이릅니다. 정치적 성향과 개인정보 이슈가 X 이용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블루스카이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모두의 증시 마칩니다. 본 방송에서 전달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